그러면은 본 세션은 그 STO 토큰 증권과 CBDC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제도권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 세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용어적인 부분이 좀 혼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 여러 가지 혼재가 있는데 이런 혼재되어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먼저 간단히 짚어드리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로 CBDC에 대한 현황과 토큰 증권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CBDC와 토큰 증권을 잘 구현하고 구축하기 위한 저희 회사의 체인제트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거기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인터넷에 있는 뉴스페이퍼 같은 걸 많이 보시면은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 암호 자산이라는 표현, 가상 자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저도 정리한 걸 보면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그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17년도부터 정의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22년도에 그 디지털 자산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좀 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쓰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나라에 있는 업비트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암호 자산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시면은 크립토 어셋이라는 표현처럼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주로 선호하는 용어고요. 뭐 EU나 아니면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최초 암호자산 기본법인 미카를 지금 그 발의한 상태인데요. 이 미카에서 CA가 크립토 어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런 암호학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용어는 지금 그 FATF라고 하는 자금세탁국제국에서 이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게 19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나라는 21년도에 특근법을 지정하면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작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대한 법률에서 이제 모든 용어를 이제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겠다라는 식의 좀 표준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혼용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무조건 다 이제 그 가상자산 표현을 하지 않고요. 요 지금 토큰 증권과 디지털 자산의 규율 체계를 보시더라도 이제 증권이라는 영역과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을 증권화한 부분을 오늘 발표할 토큰 증권이라는 영역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에 규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오른쪽에 있는 가상자산 영역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규율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 작년 7월에 나왔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우선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기 전에 사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먼저 지정이 되어가지고 발효가 되어 있고요. 올해 아마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이나 유통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법들은 올해 아마 제정돼서 발효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CBDC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CBDC 전에 최근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가상자산이 이제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화 ETF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이 됨으로써 뭐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뭐 속된 말로 대박나는 상황이 지금 발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페이팔에서 제공하는 페이팔 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말에 좀 더 안정성이라던가 그 안정성을 이제 강화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부분이고 현재 한 그 3억 달러 정도에 대한 구조로서 돌아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뭐 아시는 것처럼 테더라고 하는 1000억 규모 정도의 1000억 달러 규모 정도의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지금 그 가상시장 쪽에서는 이런 그 ETF 쪽이라던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그런 가상시장의 활성화가 되게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좋은 얘기만 아니거든요. 특히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상 마켓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 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현금 사용에 대한 감소들 아니면은 뭐 저희가 흔히 쓰는 카카오페이라던가 아니면은 애플페이 같은 거를 활용한 민간인 서비스 확대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저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꾸로 이제 제도권에 대한 그런 제도라든가 정책들을 망가뜨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서 CBDC라는 부분들을 글로벌한 그 중앙은행에서 연구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그림은 이제 CBDC 트래커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한 CBDC 현황입니다. 그 단계적으로 보시면 먼저 리서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POC 단계, 그 다음에 그 파일럿 단계, 그 다음에 런칭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작년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이지리아가 최초로 CBDC 런칭회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OC 단계로서 바짝 그 런칭에 대한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나라를 포함한 뭐 북미라던가 아니면은 러시아,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OC에 대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은 아쉽게도 지금 아직까지는 리서치 단계에 대한 부분으로서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의 그림을 보시면요, 올해는 큰 변화가 지금 러시아 부분에서 이제 그 POC 단계에서 파일럿 단계로 변경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당연한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로부터 어떤 국제지급결제에 대한 제한이라던가 자산에 대한 종교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CBDC에 대한 또 디지털 루브라에 대한 부분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나가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도 보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POC 단계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각 국가별에 대한 현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글로벌하게 그 CBDC를 런칭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나이라라고 하는 그 CBDC를 실제적으로 소매, 도매, 그리고 실제 그 실생활적으로도 쓸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도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프리카 쪽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현상 때문에 CBDC의 거래량은 되게 그 저조한 편이라서 도입과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미스매치되는 상태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부분이 실제 전체 33개의 성 중에서 17개 성에서 지금 활성화가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22년, 23년도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국제 결제라던가 아니면은 그 원유에 대한 거래까지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훨씬 더 현재의 생활과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바이든이 22년도에 이제 행정명령적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이행했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공화당의 쪽에서는 해당 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을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이번 대통령 선거 올 연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CBDC에 대한 향방이 좀 갈린 것 같고요. 뭐 EU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법안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진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라서 되게 보수적인 접근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은행이 당연히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관련된 연구 조직과 기술 조직을 신설했고요. 그 이후에 컨설팅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CBDC 모의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CBDC에 대한 제조, 발행, 유통뿐만 아니라 CBDC의 성능 테스트라던가 아니면은 보안적인 부분에 대한 1차 검증을 다 완료했고요. 작년 말에 시작한 이제 CBDC 활용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하는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 말에는 아마 좀 더 그 이제 실거래 테스트까지 포함된 부분의 테스트가 전 국민 대상으로, 물론 전체 국민은 아니지만 10만 명 정도의 대상으로서 실거래 테스트까지 진행하다 보면은 좀 더 저희도 이제 CBDC에 좀 더 한 발 더 다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정의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구조는 크게 4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용 결제용으로 쓰이고 있는 항목을 그냥 동일하게 CBDC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급 준비금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용으로 쓰는 법용 CBDC에는 DC 1형, 2형, 3형에 대한 3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DC 1형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현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 2형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이머니 토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C 3형은 약간 특수용도의 토큰으로서 CBDC망이 아니라 외부망에 있는 어떤 토큰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런 그 CBDC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그 DC 이력을 이용해가지고 주관사에서 발행을 하고 그 부분들을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CBDC가 솔직히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하고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그걸 당연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페이를 쓰지 왜 CBDC를 쓸까라는 부분들이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바우처라는 거는 나라에서 어떤 특혜 같은 거를 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교통 바우처라던가 아니면 교육 바우처 같은 걸 줄 때 이런 부분들을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CBDC의 확산을 좀 강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방향성을 좀 느낄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DC 투용과 사명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오른쪽에 있는 외부 연계 시스템은 외부 어떤 특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은 토큰 증권을 향해서 발행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거를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외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DC 사명에 대한 부분으로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DC 사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CBC 시스템 내에서 DC2를 먼저 발행하고요. 이 DC2를 DC 사명과 연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반출시킨 다음에 그 반출된 금액을 가지고 실제 탄소거래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는 흐름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부분도 이 올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약간 구조화적으로 하게 되면은 기관적 결제자산은 최상단에 있는 CBDC를 통해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금과 같은 DC 일용 통화 같은 경우에는 부분 담보를 통해서 지금의 그 예비금이나 그런 동일한 룰로 발행을 하는 거고, 이머니 토큰인 DC2형은 1:1 담보로서 발행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디지털 바우처를 구매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 이종부산 원장 네트워크, 그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2형을 기반으로 해서 사명 토큰을 발급을 시키고요. 이 사명 토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거래가 가능한 구조로서 전체적인 CBDC 구조가 진행된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DC가 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보안적인 이슈입니다. 과거 한국은행이 발행했던 그냥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만 알아서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를 했으면 됐는데, 이제 이전의 그림처럼 CBDC에 대한 관리의 오너가 한국은행이다 보니까 그 CBDC에 대한 활용도 보안에 대한 부분을 한국은행이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서 그 CBDC 소유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거래 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리테일한 CBDC를 시장에서 활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해킹이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사회공학적인 그런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장치도 한국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소비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나 알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감추어지거나 아니면 제도권으로 접근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금 세탁이라던가 아니면 테러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AML이라던가 아니면은 CFT 같은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이 도입이 돼가지고 좀 더 강화된 CBDC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BIS에서 국제결제은행에서는 폴라리스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고요. 만들었고요. 이 폴라리스 프로젝트에서는 CBDC 에코시스템에서 들어가는 여러 구성원들에 간의 상호 간의 프로세스들, 그리고 이벤트들, 이벤트에서 발생되는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일본 항목에 있는 부분들은 CBDC 은행 간에 대한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정의했고, 거기 각 프로세스별 보안에 대한 단계를 정의하고, 또 CBDC와 은행 간에 대한 구조, CBDC와 외부 금융 서비스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카드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의 접근적인 보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CBDC 쪽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반기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폴라리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꼭 보시고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CBDC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 그냥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과거를 약간 더 뒤집어 보면은 19세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 본제를 이용해가지고 금을 기반으로 한 화폐가
그 기축통화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말기에는 이제 브레이튼 우즈 체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승전국인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그런 체계가 발전이 됐었고, 지금은 약간씩 변경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CBDC 체계에 대한 기준으로서 모든 그 한 나라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통화에 대한 결제까지도 저 CBDC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케이스라던가 아니면은 러시아의 케이스처럼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CBDC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같아서 뭐 약간 미국의 그런 반대적인 성향이 됐을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잘 실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디지털 금융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 디지털 CBDC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요. 예, 다음은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은 일단은 STO라는 용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가운데 그림처럼 토큰 증권 공개에 대한 부분이고요.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이라던가 주식 펀드 등 금융 자산들에 대한 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STO라고 하죠. 발행적인 부분을 측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증권사에서는 IPO를 통해 가지고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모집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한 4, 5년 전에는 ICO라고 해가지고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제 법적으로 막혔긴 했지만, 그래서 그 중간적인 개념으로서 토큰 증권이 나왔던 부분이고, 일단 밑에 설명처럼 법령에 따른 발행과 유통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안정적으로 사용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증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든가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 처리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O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제가 어디선가 화이트페이퍼를 가져와가지고 발행할 수도 있었지만,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증권예탁원 같은 기관이 되겠죠.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프로세스들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STO는 주로 이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증권으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회사를 공개하지 않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STO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자금을 발행하는 시간도 단축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항상 이사한주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 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어디에서도 동일한 STO를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한 부분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미국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물론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자금 조달보다는 이제 자산에 대한 유동화를 더 관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용자들이 되게 고가의 물품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것들을 소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각으로 토큰화 시킨 다음에 조각을 판매함으로써 좀 더 그 자산의 이동이 좀 더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산 유동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시장 현황인 부분이고요. 이게 좀 솔직히 22년도에 BCG에서 만든 그림이라서 약간 좀 타협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나라가 2030년에는 367조 정도에 대한 부분의 토큰 시장이 생성될 거라고 했습니다. 되게 보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왼쪽이 이제 비금융 자산, 주식, 부동산 모든 그런 자산들이 토큰화되기 때문에 이런 367조라는 큰 숫자가 실제 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아직 법제화가 안 됐다는 부분들이 가장 저희의 앞길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오른쪽에 있는 토큰 증권 입법 추진사항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ICO가 17년도에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ICO를 하지 않고 다 해외에서 ICO를 하시죠. 그리고 좀 저도 이거 조사하다가 처음 확인한 건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증권 쪽에 있는 전자증권법이 2019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실제 실물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고요. 또 23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원래 하반기에 그거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제가 미뤄졌고요. 아마 24년도 지금 4월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뭐 빠르면은 6월 아니면은 8월 정도에는 이 STO 관련된 그 전자증권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수 있을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도 솔직히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시기가 문제인 거지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오픈될 거라는 거는 뭐 저는 당연히 열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이 그림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그림을 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좀 강조를 다시 넣고요. 토큰증권이라는 거는 분산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스토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 증권은 음식이고 다양한 형태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정형증권에 대한 부분은 가운데 있는 전자증권을 죄송합니다. 전자증권을 통해서 현재도 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쟤는 좀 노대로 얘기하겠고 저희가 좀 STO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비정형 증권에 대한 두 가지 증권을 토큰 증권이라는 글쎄에다가 담아가지고 파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발행 환도에 대한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약간 법적으로는 오픈이 좀 더 장기적으로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비정형 증권에 대한 부분은 잘 몰랐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거 약간 더 말씀드리면은 비정형 증권에는 현재 이제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이라는 부분이 있고 투자계약 증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비금전 신탁 증권은 신탁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물건을 운영해서 수익을 받는 구조죠.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희가 많이 들었던 뮤직하우라던가 아니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채권이라는 부분들을 신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해서 나오는 그런 수익을 공유받는 부분에 대한 증권을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공동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증권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사업들이라든가 기존 증권들은 공동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자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처럼 미술품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공동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것만 끝나지 않고 여기를 전시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부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지금 그 한우 관련된 부분 같이 한우 잘 풀려고 하면 또 나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 과수원 같은 것들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부어가지고 과수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조각 투자로 판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비정형 증권의 모습으로서 이제 저희의 제도권으로 다시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밑에 그 예쁘장한 그림들은 다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가지고 법제화 전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하반기에 법제화가 되게 되면은 모두 다 이제 법적으로 넘어와서 STO 상품으로서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O의 특징은 이제 발행과 유통을 분리시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발행과 유통을 같이 하게 되면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부분에 금융위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림처럼 발행인이 주체가 되는 발행사와 유통인이 중심이 되는 유통사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직접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발행인들은 금융기관 중에서 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발행된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들은 예탁결제원에 등록하거나 총량관리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요. 실제 이 발행에 대한 거래는 상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그리고 장외거래 같은 경우에는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저희가 주식을 팔고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장외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법제도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저 부분은 올 하반기 법제화가 돼야지 어떤 식으로 실제 어떤 요건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지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각각마다 저희 같은 SKCNC라던가 람다라던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제공을 하고 업무적인 부분들은 발행사라던가 증권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유통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서 STO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발행과 유통이 분리되다 보니까 STO 시장 쪽에서는 금융사들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2월달 말에 각사에 보고된 내용은 아쉽게도 이제 법제화 이후에 실제적인 액션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셋과 하나증권은
NFI라고는 헌술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그 토큰 증권에 대한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증권은 저희 회사에서 지금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 하반기가 되면은 지금 현재는 각 사마다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합쳐지는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국투자증권은 카뱅이라던가 토스뱅크랑 같이 협의체를 이루어가지고 작년 7월에 POC에 대한 수행을 완료했고요. 또 특이한 부분은 다 증권사인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과 SK증권과 같이 컨설을 이루어가지고 그 파이낸스 3.0 파트너스 협의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현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술업체들을 불러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콤도 약간 사스 형식의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뭐 키움증권, 대신증권, BKI 증권과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들을 한데 모으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TO에 대한 부분은 금융시장 법제화된 테두리 내에서 돌아가는 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증권이라고 정의된 것들을 가지고 팔 수 있는 부분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즉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됐다면은 실제로 그 반대쪽에 크립토 시장에서는 과거의 디파이, 대출이라던가 스테이블코인 같은 부분을 통해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토큰화 시켰고요. NFT도 우리가 흔히 이미지를 팔고 살고 할 수 있는 토큰이라고 했지만 결국 적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토큰화 시키는 부분. 최근에는 이제 RWA라고 해가지고 리얼 월드 어셋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실물 자산에 대한 부분들 토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토큰화 시켰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STO와 CBDC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은행이라던가 금융사들이 구현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체인제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체인제트 플랫폼은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하이퍼레스 배수에 대한 오픈소스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인제트 배수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성능과 안정성이 개선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트랜잭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그리고 HSM이라든가 MPC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키를 관리해줄 수 있는 원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지금 말씀드렸던 CBDC에 대한 API, STO에 대한 API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런 API들이라던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어둠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API는 보시는 것처럼 CBDC, STO, NFT, 그리고 공통 API를 200~300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레디메이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일까 생각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런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또 요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까지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하게 CBDC나 STO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증권이라던가 아니면은 KB증권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 API들에 대한 항목들은 너무 더 상세화되고 리스트화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업무 API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API라던가 아니면은 컨트랙 API를 제공해가지고 꼭 요 세 가지 사업이 아니라 그 외에 웹3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 약간 하면은 배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합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트랜지션 이때는 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그룹핑하고 효율화시켜가지고 성능 개선과 안정성 개선과 기능 개선했고요. 저희가 체인지 배수도 제공하는 구조는 당연한 구조라고 보고요. 고객이 원한다면은 아까 같은 경우 하나증권과 미래에셋의 연합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은 하이브리드 배수를 제공하고 저희는 체인지 배수를 제공함으로써 하이브리드한 성격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구성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까지 저희 체인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체인지 플랫폼을 가지고 컨트롤을 구성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밑에서 메인넷만 공유하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플랫폼넷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넷을 공유하는 구조는 각 금융사 또는 증권사에 대한 독립성을 되게 강화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상호 간에 어떤 상품이라던가 계정 정보를 연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많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기 때문에 각사 간의 정보 공유가 보안적인 부분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일부 콘솔에서는 지금 플랫폼 공유 방식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공유 방식을 하게 되면은 상품이나 기존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적인 부분은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 보게 되면은 구축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앱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돼서는 콘솔을 탈퇴하거나 아니면은 개별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의존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존성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메인넷 공유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레코멘드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실제 프로젝트 수행해보고 여러 가지 금융사를 방문해서 이야기해봤더니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였어요. 증권사마다 요청하는 생각도 다르고 이제 기술 구현하는 업체마다도 구현하는 기술 스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큰증권 기술업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토큰증권 API와 토큰증권 데이터 모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물까지 대한 공유를 통해가지고 좀 공동 기술 스펙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KB증권과 저희는 하나증권에 대한 부분의 운영을 저희가 했고, 람다는 유진증권사에 대한 수행을 했고요. 또 오픈에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부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기술 스펙을 제공하게 되면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어떤 발행사라던가 아니면 중앙관리기관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S2O 거래가 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 같은 것이 있으시면은 뜬금없긴 하지만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가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끝까지 참석해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